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벌어진 모술 전투는 단순히 한 도시를 해방시키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는 수년간의 정치적 부패, 종파 간 긴장, 그리고 지역 분쟁이 절정에 달한 결과였으며, 이로 인해 이라크와 시리아 이슬람 국가, 즉 ISIS가 이라크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미국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면서 내부 분열과 체계적인 부패로 약화된 취약한 국가만이 남겨졌습니다. 누리 알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시아파 정치 세력이 주도했으며 배타적인 정책을 펼쳐 이라크 북부와 서부의 수니파 아랍 공동체를 소외시켰습니다. 지역 민병대 해체, 수니파 지도자들의 소외, 그리고 군대의 정치화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지도 아래 이라크 내 알케드에서 진화한 ISIS는 이러한 불만을 악용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이 단체는 안바르, 니네베, 살라흐딘 주 전역에서 다시 세력을 확장했으며, 동시에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시리아로도 세력을 넓혔습니다. ISIS는 라카와 데이르-에조르에 있는 근거지에서 선전과 테러를 이용해 실제 병력보다 더 강력해 보이도록 하면서 과도기 칼리프 국가를 세우기 위한 조직적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라크 보안군, 이라키 시큐리티 포스는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미국의 훈련과 수십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보안군은 여전히 비효율성과 부패에 시달렸습니다. 지휘관들은 종종 자신의 자리를 돈으로 샀고, 병사들은 급여가 형편없었으며 자주 결근했고, 군수 지원은 엉망이었습니다. 2014년 6월 초 이슬람 국가 부대가 모술로 진격했을 때 거의 저항이 없었습니다. 모술의 함락은 갑작스럽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약 1,500명의 이슬람 국가 전투원들 이 속도와 심리전을 이용해 3만 명이 넘는 이라크 주둔군을 압도했습니다. 전체 여단이 무너졌고 지휘관들은 도망쳤으며 군대의 방어선은 붕괴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무장 세력은 탱크, 험비, 대포 등 미국산 무기들을 대량으로 탈취했고, 순식간에 ISIS를 게릴라 부대에서 정규군으로 변모시켰습니다. 2014년 6월 11일 한때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무역, 문화, 다양성의 중심지였던 모술이 완전히 함락됐습니다. 수만 명의 주민들이 티그리스 강을 건너 쿠르드족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도망쳤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ISIS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모술의 상실은 이라크에게 국가적인 치욕이었습니다. 많은 이라크인들에게 이것은 2003년 이후 질서의 완전한 붕괴를 상징했습니다. ISIS에게는 이것이 자칭 칼리프 국가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모술 전투, 즉 이라크가 ISIS와 벌인 가장 치열한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월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술을 점령한 후 ISIS는 2014년 6월 29일 칼리프 국가에 수립을 선언하고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칼리프로 임명했습니다. 알누리 모스크의 설교단에서 알바그다디는 전 세계 이슬람 국가의 수립을 선포하며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행위의 의미는 매우 깊었습니다. 모술은 칼리프 국가의 이념적, 행정적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라크 내 수도이자 가장 소중한 영토로 여겨졌습니다.
ISIS의 지배의 모술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극단적인 이슬람 율법 해석에 기반한 엄격한 통치를 강요했습니다. 디완 알-히주바 이슬람 국가 종교 경찰은 엄격한 사회 규범을 집행했습니다. 남성들은 수염을 기르고 기도에 참석해야 했으며 여성들은 전신 니캅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단, 십자가형, 처형을 포함한 공개 처벌이 도시광장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ISIS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세금 징수와 착취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사업체에 자카트나 종교세를 부과했고 비무슬림과 정치적 반대자들의 재산을 압수했습니다. 모술 박물관에서 유물을 약탈하고 님루드와 같은 고대 아시리아 유적지를 파괴한 것은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IS가 세속적인 역사를 거부한다는 선전 도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군사행정은 모술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거리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주택가 아래에는 터널이 뚫렸으며 무기 저장고가 도시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슬람 국가 학교에서 세뇌 교육을 받고 이른바 칼리프의 새끼들 캠프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 도시 인구는 노동력과 인간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되자 IS의 장악력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고유결의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연합군을 재편성하여 공군력과 정보연합을 통해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을 지원했습니다. 공습은 IS의 차량 행렬, 석유 기반 시설, 그리고 지휘 본부를 타격하여 점차적으로 이들의 통제력을 약화시켰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중반까지 이라크군이 티크리트, 라마디, 팔루자를 탈환하면서 모술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칼리프국의 영토는 줄어들었지만 수도는 여전히 저항적이고 요새화되어 있었으며 광신적이고 포위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여름까지 이라크 정부는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계획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니네베로 간다. 작전이라는 암호명이 붙은 이 캠페인은 2003년 침공 이후 이라크에서 가장 대규모의 군사작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이데르 알-아바디 총리는 도시를 탈환하고 국가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엄청난 정치적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모술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목표가 아니라 정치적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 자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모술에는 체첸, 튀니지, 서유럽 등지에서 온 외국인 무장 세력을 포함해 5,000명에서 7,000명 사이의 이슬람 국가 전투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들은 광범위한 터널 시스템과 차량 탑재, 급조 폭발물, Vehicle-Borne Improvised Explosive Device, 그리고 대전차 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리, 건물, 다리마다 도시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전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연합군은 다양한, 그리고 때로는 서로 경쟁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라크 보안군이 공격의 주축을 이루었고 정예 대테러 부대, 연방경찰 부대, 그리고 현지 니네베 경찰이 지원했습니다. 쿠르드 페시메르가 부대는 북쪽과 동쪽에서 진격하여 시리아와 서쪽으로 향하는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주로 시아파 민병대로 구성된 인민동원군 Popular Mobilization Forces 은 농촌 지역을 확보하고 ISIS의 증원이나 시리아로의 도주를 막으려 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연합 합동 임무 부대인 고유결의 작전은 공중 지원, 포병, 그리고 이라크 부대에 파견된 고문단을 제공했습니다. 드론과 위성 정찰은 도시의 방어선을 파악했고 정밀 공습은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과 기반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2016년 10월까지 연합군은 이라크 전역에서 12,000회 이상의 공습을 실시하여
ICIS의 작전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전략적으로 그 계획은 다방면에서의 공격을 요구했습니다. 페슈메르가 부대는 북동쪽에서 모술을 향해 진격하고 이라크군은 남쪽에서 진격할 예정이었습니다. CTS는 동쪽 구역을 돌파해 외곽 방어선이 뚫리면 도시 중심부로 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포위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IS의 전투원들을 고립시키는 한편 민간인들이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탈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장애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술의 밀집된 도시 환경 때문에 민간인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고는 공군력을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이시스가 인간 방패와 부비 트랩을 사용하면서 진격 속도는 극도로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연합군의 정치적 결속력도 매우 취약했습니다. 바그다드와 에르빌 간의 긴장, 순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의 대립은 모두 지휘와 통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친 준비 끝에 결국 징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16년 10월 17일 새벽, 아라바디 총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연설하며 공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승리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술 시민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한 작전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몇 시간 만에 포병의 천둥 소리가 니네베 평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라크 탱크, 장갑차, 보병 부대가 여러 전선에서 모술을 향해 진격했고 연합군 항공기는 정밀 유도탄으로 이슬람 국가 진지를 타격했습니다. 쿠르드 페시메르가 부대는 북쪽 마을들을 신속하게 돌파하며 도시로 향하는 길을 확보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바시카를 점령했습니다. 공세 초기에는 중간 정도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슬람 국가 전투원들은 공개적인 충돌을 피하고 매복과 자살 공격에 의존하면서 도시 중심부로 철수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이라크군은 모술의 동쪽 교외에 도달했습니다. 도시 자체를 둘러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술 동부에서의 도시 전투는 이번 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입증되었습니다. CTS는 고잘리, 카라마, 쿠드스와 같은 지역을 통해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각 진영마다 저격수, 급조 폭발물, 그리고 터널망이 가득한 전체 구역을 소탕해야 했습니다. 연합군 항공기는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했지만 진격 속도는 킬로미터가 아니라 미터 단위로 측정될 정도였습니다. 민간인들은 교전 중에 끼어들었고 이슬람 국가 전투원들은 이라크군과 연합군이 교전 규칙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집, 모스크, 학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만 명의 주민들이 도시를 탈출하려 하면서 유엔이 마련한 인도주의 통로는 금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2017년 1월 3개월, 애걸친 끊임없는 전투 끝에 이라크군은 도시의 동쪽 절반을 확보했습니다. 이 승리는 이라크군의 끈질긴 저항과 ISIS가 끝까지 싸우려는 결의를 모두 보여준 치열한 전투 끝에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티그리스 강의 서쪽 둑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강하게 요새화되어 있었고 훨씬 더 큰 희생을 요구할 태세였습니다. 2017년 1월 동모술이 해방된 것은 결정적인 한 걸음이었지만 이는 고된 작전의 중간 지점에 불과했습니다. 서모술로 알려진 도시의 서쪽은 훨씬 더 큰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동쪽의 넓은 대로와 새로운 기반 시설과 달리 서쪽은 좁은 골목, 밀집된 주택, 그리고 역사적인 구역이 뒤얽힌 미로였습니다. 이런 지형은 이라크군이 가진 장갑차와 기동성의 이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정보평가에 따르면 서쪽에는 약 2,500명에서
3,000명 사이에 이슬람 국가 전투원들이 남아 있었으며 그들 중 다수는 조직에서 가장 전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항복하기보다는 모술에서 죽겠다고 맹세한 수백 명의 외국인 전투원들도 있었습니다. 서쪽 지역에는 알루리 모스크와 아랍다, 미나렛과 같은 랜드마크가 칼리프국의 상징이 된 구시가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쪽 지역 공격을 위한 계획에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이라크 지휘관들은 미국과 연합군 고문들의 지원을 받아 2017년 2월 중순에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공병들은 병력과 보급품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티그리스 강에 임시 다리를 건설했고 연합군 항공기는 ISES의 방어 진지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습니다. 2017년 2월 19일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는 공식적으로 서부 모술 전투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작전은 남쪽과 서쪽에서의 협조된 징역으로 시작되었으며 연방경찰이 선봉에 섰고 신속 대응 부대가 지원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들은 모술 공항을 점령했으며 이는 추가 공격을 위한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근처에 있는 광대한 가즐란이 군사기지도 치열한 전투 끝에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징역은 곧바로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아이시스는 정교한 방어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거리에는 불에 탄 차량과 잔해로 바리케이드가 쳐졌고 터널을 통해 전투원들이 진격하는 병력의 뒤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저격수와 자살폭탄범들이 모든 움직임을 노렸습니다. 이라크군이 더 깊숙이 진격할수록 전투는 더욱 혼란스럽고 파괴적으로 변했습니다. 서방의 공세는 곧 소모전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모든 구역을 직접 소탕해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종종 중장갑 없이 보병 전술과 드론 정찰에 의존해 전진했습니다. 연합군의 공중 지원은 필수적이었지만 민간인과의 근접성 때문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모술 서안에는 여전히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집안에 갇혀 있었으며 도망치기에는 너무 두렵거나 전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서부 모술을 둘러싼 전투는 빠르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치열한 도시 전투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이라크 대테러 부대는 다시 한번 선두에 서서 알마문, 알타이란, 알자디다와 같은 지역을 돌파해 나갔고 각 진영마다 매복, 저격수의 사격, 자살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아이시스는 차량에 탑재된 급조 폭발물을 파도처럼 투입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민간 차량이나 구급차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전장의 복잡성은 민간인들의 존재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아이시스는 의도적으로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으며 가족들을 전선 근처의 집으로 강제로 이주시켜 공습을 막으려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탈출이 금지되었고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은 처형당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서부 모술이 민간인들의 무덤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17년 3월까지 전투는 가장 치열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연합군이 아이시스의 저항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습을 강화했습니다. 정밀 타격은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비극적인 인명피해를 초래한 여러 참혹한 사건들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 3월 17일 알자디다 지구에서의 공습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고 이는 인근 건물에 숨겨져 있던 ICAS의 탄약이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이는 전쟁 중 가장 치명적인 단일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상자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군은 진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방경찰은 정부 청사와 그랜드 모스크 주변 지역을 장악했고 CTS는 구시가지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4월 말 이되자
아이시스의 영토는 티그리스 강을 따라 남은 작은 지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도적 피해는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도시를 떠났고 많은 이들이 모술 외곽의 난민 캠프나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구호단체들은 늘어나는 피난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난민들은 굶주림, 끊임없는 폭격, 그리고 이슬람 국가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심리적 공포 등 참혹한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서부 공세 동안에만 7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피난을 갔다고 추정했습니다. 여전히 도시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삶은 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음식은 부족했고 깨끗한 물은 전혀 없었으며 의료 서비스는 아예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나중에 ISIS가 이라크군과 협력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거리에는 시신들이 수습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5월까지 ISIS의 마지막 거점은 모술 구시가지로 좁아졌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골목과 모스크, 시장이 얽혀 있었습니다. 티그리스강 서쪽 두개에 위치한 이 구시가지는 역사적, 상징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이라크에서 ISIS가 마지막 저항을 벌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조직 지도부는 전투원들에게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이 지역을 사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시가지에 대한 공격은 5월 말에 시작되었으며 대테러 부대가 주도하고 연방경찰 부대가 지원했습니다. 지형은 기계화 전쟁에 독특한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거리는 장갑차가 지나가기에는 너무 좁아서 병사들은 도보로 전진해야 했습니다. 저격수는 위층 창문에서, 이슬람 국가 전투원은 숨겨진 터널에서 수류탄을 쐈습니다. 미로 같은 환경 때문에 통신과 협력이 심각하게 방해받았습니다. 인명피해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하실에 갇힌 많은 민간인들이 교전 중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 진지를 겨냥한 공습이 의도치 않게 주거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연합군의 교전 수칙은 부수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투 지역의 밀집도로 인해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6월 중순이 되자 이라크군은 칼리프 국가의 상징적인 심장부인 알루리 모스크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바로 이곳에서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칼리프 국가를 선포했었습니다. 최후의 저항으로 ISIS는 2017년 6월 21일 모스크 내부에 폭발물을 터뜨려 역사적인 건물과 상징적인 기울어진 미나렛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이라크 지휘관들은 이 폭발을 그 집단의 패배 선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투는 주변 거리에서 몇 주 동안 매일 계속되었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유엔은 이후 전투의 마지막 한 달 동안에만 1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시가지의 파괴는 거의 전면적이었습니다. 항공사진에는 전체 동네가 잔해로 변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2017년 6월 9일 9개월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가 모술에 도착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도시의 완전 해방을 발표하며 ISIS의 거짓 국가의 종말과 실패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표는 이라크에서 ISIS의 영토 통제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 조직의 지도부 중 남은 자들은 안바르 사막으로 도주하거나 시리아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투로 인해 모술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대가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이라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가
거의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도 측정되었습니다. 총 사망자 수에 대한 추정치는 매우 다양합니다. 유엔은 민간인 사망자가 8,000명 이상이라고 보고했지만 현지 당국자들은 그 수가 2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합니다. 군인 사상자도 상당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작전을 이끈 이라크 대테러 부대는 인원의 거의 40%를 잃었습니다. 물질적 피해 또한 그에 못지않게 심각했습니다. 2017년 말 유엔 헤비타트가 실시한 위성조사는 약 4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모술 서부 지역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티그리스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모두 파괴되었고 전력망은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상수도 시스템도 오염되었습니다. 병원, 학교, 시장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인도주의적 여파는 분명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작전 기간 동안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을 잃고 피난을 떠났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모술 주변의 난민 캠프로 돌아갈 집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르빌은 반영구적인 정착지가 되었습니다. 과밀한 환경에서 질병이 빠르게 퍼졌고 재건을 위한 자원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전투 후 몇 달 동안 잔해에서 시신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구시가지 일부 지역에는 부패한 시신의 악취가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수천 개의 불발탄과 부비 트랩이 돌아오는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지뢰 제거 작업은 거의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재건 기관들은 모술을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환경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용구 끝. 해방은 모술에 즉각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승리 선언 이후 몇 달 동안 도시는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 재건이라는 막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바그다드 중앙정부는 부족 집단, 쿠르드 당국, 시아파 민병대 등 서로 경쟁하는 지역 단체들 사이에서 복구 노력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개발 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은 전기, 수도, 의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안정화 기금 Funding Facility for Stabilization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이 프로그램은 수천 채의 주택, 60개 이상의 학교, 여러 병원의 재건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재건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화해 또한 큰 도전 과제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돌아온 치안 부대와 민병대가 작전 중에 종파적 편견과 학대를 저질렀다고 비난합니다. 과거 ICIS와 협력했던 사람들 혹은 단순히 그 단체에 동조했다고 의심받는 이들은 종종 구금되거나 배척당했습니다. 한때 아랍인, 쿠르드인, 투르크멘인,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살던 모술의 다양한 사회적 구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국제 기부자들은 쿠웨이트 등지에서 열린 회의에서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관료적 지연과 부패가 진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모술 서부의 대부분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었고 수천 가구가 여전히 임시대피소에서 제한된 일자리 기회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술 대학교가 재개되어 부분적으로 복구된 건물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누리 모스크의 재건이 유네스코의 모술의 정신을 되살리자 이니셔티브 아래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민 사회단체, 예술가들, 자원봉사자들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ISIS가 영토 기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당들은 농촌 지역에 남아 산발적인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모술 전투는 칼리프국을 파괴했지만 그것을 탄생시킨 근본적인 조건들,
종파적 분열,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취약한 통치를 근절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방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모술은 여전히 기억과 상실이 남아있는 풍경으로 남아있습니다. 전투의 상처는 파괴된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집단적 정신에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인내, 배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구 통계적으로 이 도시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기독교인과 야지디족을 포함한 많은 소수민족 공동체들이 돌아오지 않아 한때 다양했던 모술의 특성이 변화했습니다. 경제 회복도 고르지 않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여러 노력들이 시민 생활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단체들은 문화 축제를 조직하고 예술가들은 폐허 위에 벽화를 그리고 전직 군인들은 화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었지만 모술은 여전히 비극과 회복력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라크에게 이 도시의 해방은 국가 주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제연합군에게는 이것이 값비싸지만 반드시 필요한 작전의 정점을 의미했습니다. 역사학자들과 전략가들에게 이 사건은 정치, 종교, 기술,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 교차하는 현대전의 사례 연구로 남아 있습니다. 모술 전투는 이라크의 현대적 정체성을 재정립했습니다. 이 전투는 이라크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으며 단순히 영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라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모술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평화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투쟁은 도시와 국가, 그리고 그 국민들 사이의 신뢰를 재건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상자는 분쟁의 치열함을 반영하며 약 1200명의 아이라키 시큐리티 포스스 요원, 이 전사하고 8,000명 이상 이 부상당했으며 이슬람 국가 전투원의 사망자 수는 6,000명에서 9,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민간인 피해는 처음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컸으며 이는 주로 전투의 잔혹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모술 전투는 현대 전쟁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모술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자 가장 복잡한 도시작전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약 1만 명의 연합군 병력이 투입되었고 약 9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이 작전은 하나의 작전 지역 내에서 정규전 전술, 대반란 작전, 대테러 작전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몇 가지 주요 교훈을 도출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 도시전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모술 작전은 밀집된 도시 지형에서 승리하려면 소규모 부대의 결속력, 실시간 정보, 그리고 공중과 지상 전력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라크 대테러 부대의 경험은 도시 전투를 위한 전문화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이 전투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정밀 공중 전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작전의 인도적 대가는 현대 전쟁에서의 비례성과 윤리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셋째, 모술은 군사적 승리와 정치적 안정성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토 해방이 자동적으로 통치나 화해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전투 이후 단계도 전투 자체만큼이나 전략적인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이 교훈은 현재까지도 대반란 교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술은 이슬람 국가 칼리프국의 상징적이자 실질적인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모술이 함락된 지 몇 달 만에 시리아의 라카도 무너졌고 ISIS는 흩어진 반군 세력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은 계속되어 사일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해 조직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모술 전투는 영토적 위협에 대한 승리이자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경고의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방 8년, 이 지난 지금 모술은 재건됐지만 아직 과거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들이 다시 열렸고 재건의 소리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며 아이들은 자신들의 동네 자네 속에서도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도시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문화유산, 교육, 그리고 공동체 정신 강화에 중점을 두며 이 도시의 역사적인 구시가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 사업에는 알루리 데모스크의 아랍다, 미나렛과 여러 교회 등 중요한 종교 유적지의 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의 기억은 통치, 이념, 그리고 회복력에 대한 경고의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 작전은 ICIS의 영토적 야망에 결정적인 군사적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사건은 오랜 개입과 내전에서 벗어난 국가들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이 사건은 평범한 시민들이 살아남고 적응하며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능력을 부각시켰습니다. 역사학자들에게 모술 전투는 스탈링그라드와 같은 전투들과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휴와 그로즈니는 도시 전투 연구에서 도시 자체가 전리품이자 참가자가 되었던 사건들로 꼽힙니다. 이라크에게 이 전투는 한 세대 중 가장 치열한 투쟁을 의미하며 단순히 영토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국가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알누리 모스크의 첨탑이 다시 티그리스강 서쪽 둑 위로 솟아오를 때 그것은 단순한 재건 이상의 의미를 상징할 것입니다. 그것은 문명의 붕괴를 견디고 그 폐허 속에서 사라지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회복력을 상징할 것입니다. 모술 전투는 이라크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를 마감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장을 열었습니다. 다원적이고 안정적이며 자립적인 국가를 재건하는 길고도 어려운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